부동산 불로소득 도대체 어느 정도냐? 매우 중요한 문제. 부동산 불로소득이 몇 퍼센트 정도다? GDP의 몇 퍼센트 정도다? 라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불평등 심화를 야기하는 주 요인이 부동산이냐 월급 차이냐 부동산이냐 노동소득 차이냐 이걸 본다는 거죠.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했다시피 부동산 소득은 이렇게 계산해야 한다. 자본이득 플러스 임대소득이 부동산 소득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아주 쉽다. 10억 현금으로 아파트를 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된다. 3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3년 동안 월세를 줬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한 덕분에 벤처에 투자하지도 않고 은행에 돈을 가만히 놔두지도 않고 투자를 했죠. 부동산에 투자한 덕분에 생기게 된 소득.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소득이라고 하죠. 너무 쉽잖아. 맞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 부동산 소득은 얼마? 아파트 가격이 3억 올랐다고 치자고요. 많이 안 잡고 3억 올랐다. 10억 아파트를 샀더니 3년 동안 3억 올랐다. 그리고 3년 동안 월세를 매달 100만 원 줬다. 너무 싼데 어쨌든. 예. 그러면 3년 동안 얼마 번 거예요? 3억 3,600만 원 벌었죠. 그죠? 10억 투자해서 3년 동안 3억 3,600만 원, 매년 1억 1,200만 원씩 번 거야. 맞죠? 연리로 따지면은 10%가 넘는 투자 수익을 거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너무 당연히 맞죠. 그래서 이런 친구를 친구로 두고 동창회에서 만나면 배가 아파 안 아파? 배가 졸라 아프잖아요. 이런 친구를 만나면 솔직한 친구가 자기가 요새 어떻게 사는지 10억 꽂아가지고 매년 1억 1,200만 원씩 벌었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우리는 피부로 내 신세를 생각하면서 배가 아픈 거, 그게 피부로 느끼는 불평등의 심화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졸라 아파요. 찢어질 것 같아요, 배가. 이게 불평등이죠. 이게 불평등의 심화지. 걔가 내 주머니에서 돈을 10만 원 뺏어가는 거, 5만 원 뺏어가는 게 불평등의 심화가 아니잖아. 불평등은 그렇게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착취 수탈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공황 와요. 근데 이런 친구, 이게 가상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현실이잖아. 고등학교 동창 중에, 대학교 동창 중에, 옆집 중에, 그죠? 친척 중에 아파트 사서 아파트 가격이 3억이 아니라 5억이 오르고, 그동안에 월세가 따박따박 월 150만 원씩 들어온 사람들 많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섞기 싫은데 섞어야 돼. 친척이라서, 친구라서. 그러면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대사가 다 신경이 거슬려. 문화도 다르고 정신도 다르고 씀씀이도 다르고 정치적 관점도 다르고, 아 짱나, 열받아, 다시는 얘랑 술 먹기 싫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기 싫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최인호의 유튜브 라이브나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불평등 심화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소득을 이렇게 계산해야지. 응? 맞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너무나 맞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만약에 부동산 소득을 계산할 때 요 3억을 빼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간주해야 할까요?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 빼버리면 불평등이 심하게 느껴져요? 덜 심하게 느껴져요? 불평등이 덜한 것으로 느껴질 거 아니야, 현실 경제가. 3억을 딱 빼고 아까 말한 그 재수없는 친구와 나의 불평등을 비교하면 3,600만 원, 연간 1,200만 원 차이밖에 안 생기잖아. 나는 월세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3억을 그렇게 빼버리고 계산하면 불평등이 덜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지. 근데 실제 존재하는 불평등은 핵심은 저 3억이라는 거죠. 맞잖아. 너무 상식적으로 맞잖아.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한 경제학자예요. 현실에서 느끼는 게 실제거든. 쟤는 3억 3,600만 원을 벌었는데 나는 마이너스 2천만 원이다 이거야. 그만큼이 불평등 정도죠. 제 말에서 뭐 토시 하나라도 틀린 거 있어요? 너무너무 맞는 말이잖아. 정말 너무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이걸 빼고 계산하는 경제학자가 있으면은 미워요? 안 미워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겠지. 이걸 빼고 계산하는 경제학자가 있다면. 그 얘기예요. 자, 체감으로 느끼는 불평등 심화, 소득 양극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말했다시피 자본이득은 잠재 자본이득이 있고 실현 자본이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아직 안 판 거. 안 팔았는데 집값 오른 거. 그죠? 아직 안 팔았는데 집값 상승. 아직 현찰로 안 만들었죠? 팔았는데 집값 상승해서 팔았어.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에 잠겨있는 현물 자본 이득이고 이거는 현찰로 내 손에 딱 쥐게 된 자금이에요. 자본 이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께 재미있는 계산을 요구합니다. 매년 통계를 내보면 이걸 두 개를 플러스하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중 계산이지.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죠. 통계를 내보면 잠재 자본이득이 크겠어요? 의 GDP 비중 아니면 실현 자본이득의 GDP 대비 비중이 높겠어요? 계산 방법 간단하지. 실현 자본이득은 아파트 거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주택 거래, 부동산 거래 통계를 쫙 보면 되니까 어느 게 더 높겠어요? 이거는 아직 안 판 아파트까지 다 포함하니까 모든 아파트를 다 계산하는 거잖아. 이거는 판 아파트만 계산하는 거잖아. 그죠? 너무 단순한 계산이지, 산수지. 이거는 아직 안 판 아파트. 몽땅 다, 아파트 몽땅 다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고, 가치 상승분을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의 상승분만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훨씬 낮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안 그래. 이게 훨씬 더 높아요. 이게 상당히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지. 이거는 아파트 전체 다 하고 이거는 거래가 이루어진 일부 아파트의 이익 실현한 금액인데 전체 아파트 가격이 아니고 아파트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샀을 때보다 팔 때가 돈이 더 비싸더라. 그거일 뿐인데 어떻게 이게 더 높지? 비밀이 뭘까요? 작년과 비교하고 잠재 자본이득은 작년에 비해서 아파트 값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월세 주고 있는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고,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 것까지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요. 20년 전에 산 아파트를 20년 만에 팔았어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아파트 10채 중에 20채 중에 한 채만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한 채가 20년 전에 산 아파트라 기간 대비가 여기는 기간 대비가 넓고 이거는 전체 표본에 해당하는 게 넓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현 자본 이득의 GDP 대비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잠재 자본 이득에 비해서. 그러나 어느 해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어느 해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 잠재 자본 이득이 더 높게 나오는 때도 있는 거죠. 얼추 평균적으로는 실현 자본 이득이 우리나라에서 더 높은데 이해되시죠? 작년에 비해서 얼마 올랐나? 이건 수십 년 전에 비해서 얼마 올랐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 살 때와 비교해서 얼마 올랐나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이게 더 높아요. 참, 이 통계라는 게 웃기죠? 탁탁 이해가 되시죠? 평균적으로는 이게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죠? 신고된 부동산 매매 통계로 확실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임대소득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실제 내가 받은 월세가 실제 임대소득이고 귀속 임대소득은 내가 내 집에 사는 덕분에 자택에서 사는 덕분에 굳은 월세 이거지. 귀속 임대소득은 내가 내 집에서 사는 덕분에 판잣집이든 큰 으리으리한 저택이든 간에 월세 안 내도 되잖아. 굳은 거잖아요. 그죠? 실제 임대소득은 내가 현찰로 임대를 놔서 임차인에게 받은 돈이야. 그래서 모두가 임대소득을 자가주택에 있는 사람, 주택을 가진 자는 임대소득을 가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꼭 상가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소유한 사람은 무조건 임대소득을 가지죠. 맞죠? 부동산 비소유자는 무조건 마이너스 임대소득이죠. 너무 쉽잖아. 더하기 빼기 산수예요. 부동산을 외댔던 돈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살든 안 살든 무조건 플러스 임대의 소득을 가진다고요. 소득. 이게 소득 차이가 불평등이잖아.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살든 안 살든 임대소득이 있는 거야. 부동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지. 무조건 소득에서 마이너스가 생겨. 월급 받은 거에서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빌린 상가에서 식당 해가지고 번 돈 중에 상당 액수를 임차료로 내야 하잖아. 너무 쉽죠? 이게 빈부 차이가 피부로 느껴지는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느낌 확 오시죠? 이렇게 쉽다 이거예요. 핵심 경제학을 들어가 보면. 이 소득을 이걸 반드시 계산해야겠죠. 귀속 임대소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빈부 차이를 불평등의 심화를 설명할 때 매우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계산을 안 하면 빈부 차이가 크게 보이겠어요? 적게 보이겠어요? 이걸 계산을 안 하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걸 계산을 안 하면 실제 이것만 계산하면 불평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거지.
이걸 계산하면 불평등의 실체가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불평등이 심한지. 그래서 귀속 임대소득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근로소득, 노동소득이 5천만 원인 A, B가 있는데 여기서 세금이나 뭐 다른 비용은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다른 모든 조건은 똑같아. 5천만 원을 받는데 A는 자기 집에서 살고 B는 월세집에서 살아. 그래서 B는 월세 80만 원을 내요. 그러면 실제로 체감하는 실질 근로소득 차이, 빈부 차이, 불평등은 어떻게 숫자로 나타나느냐? A는 5천만 원의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고 B는 4,04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빚어진다라는 거죠. 바로 이거죠. 거의 1,0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야. 소득 차이가. 그런데 이걸 계산 안 하면 이 두 사람의 소득은 불평등이 제로다라고 계산하게 되죠. 귀속 임대 소득을 계산을 안 해버리면 불평등이 제로다라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불평등 지수가 제로다. 둘이 노동소득이 똑같으니까 완벽하게 평등하다로 계산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큰 경제학적 차이고 정책적 차이로 귀결되겠어요. 평등하다. 그러나 귀속 임대소득을 계산하니까 무지하게 불평등하다. 그렇죠? 20%가 차이 나는 거야, 20%가. 20%의 소득 차이니까 어마어마한 불평등이죠. 이해되셨죠? 바로 이 문제라는 거죠. 식당을 해. 1년 동안 둘 다 1억을 벌어. 사업 소득이 1억이야. 그죠? 근데 A는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B는 을에 그렇듯이 상가를 빌려서 임차해서 상가 임차 장사죠. 임차해서 장사해. 그리고 상가의 임차료로 200만 원을 매달 내면서 장사를 해.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실질 사업 소득 차이, 즉 실질 빈부 차이, 즉 실질 불평등은 1억 원대 7,600만 원이라는 거죠. 월세가 300만 원으로 늘면 300만 원인 경우를 대비하면 어떻게 돼요? 6,400만 원이 되는 거야. 귀속 임대소득을 상가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의 불평등도는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불평등 정도가 어마어마하죠. 3,600만 원의 소득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하잖아요.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면 이렇게 말하잖아. 어마어마하게 부러운 거죠.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거. 그것이 작든 크든 어마어마한 거죠. 불평등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불평등이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여기만 보고 계산을 하는 경제학자, 정책을 내놓는 경제학자 문제 있겠죠? 자, 여기서 또 잠깐 쉬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지. 너무 이건 뭐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귀속 임대소득 계산을 하냐 안 하냐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제 아시겠죠? 피부로 느끼는 건 귀속 임대소득 차이인데 통계와 경제학에서는 그게 없어. 그 차이가 사라져. 그 불평등이 사라져. 따라서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거야.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거야. 맞죠? 이거 엄청난 경제학적 통찰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불평등의 내부 구조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고 불평등의 정도 차이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1, 2, 3회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기본소득 나한테 돈 준대, 아 좋아 라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기본소득의 얘기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밝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이자 계기라는 거죠. 기본소득이. 여기까지 저하고 이해 정도가 1도 차이 나지 않게 여러분이 똑같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글자를 여러분은 다 이해하셨고 모든 의미를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실제 불평등 심화, 실제 빈부 차이는 부동산에 따른 빈부 차이, 부동산의 소유 유무에 따른 소득 차이를 계산 안 하면 안 된다. 그걸 빼버리면 현실을 가리는 거다. 근데 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정책실장 되기 전에 교수 시절에 낸 책을 보면요. 왜 분노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진보 경제학의 본때를 보여주는 제목처럼 보이죠. 왜 우리는 분노해야 하는가? 이런 책 사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 확실히 알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진보구나. 느낌이 확 오죠. 제목만 보면. 그런데 이 책 내용을 보면 시장소득에서 재산소득, 이게 부동산 소득과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0.3에서 3%밖에 안 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차이는 뭐다? 나머지 비중은 뭐다? 대부분을 사업소득 또는 아까 장사한 거요. 근로소득. 이 비중으로 계산을 하지 부동산소득, 재산소득 비중으로 계산을 안 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똑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시장소득, 전체 소득 중에서 소득이라는 게 뭐 별거겠어요. 일해서 번 거, 월급, 근로소득, 그 다음에 장사해가지고 버는 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버는 소득, 그죠? 재산소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돈 줬어. 이전소득은 진짜 비중이 낮으니까 이건 빼고, 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인의 돈 버는 방법이 일해서 취업해서 월급 받는 거,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가지고 버는 사업소득, 그죠? 그 다음에 재산, 동산 또는 부동산, 은행의 예금, 주식,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따른 소득, 이거잖아요. 근데 이 계산 방법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0.3에서 3%다. 장하성 실장이 교수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거를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니 진보 경제학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장하성 실장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일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라서 느끼는 그 불평등을 이렇게밖에 그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다니 어떻게 된 건가? 시장소득이라는 것이, 장하성 실장이 말하는 시장소득이라는 것이 요 세 개를 주로 봐야 되거든요. 일해서 번 거, 사업해서 번 거, 그 다음에 은행에서 받는 이자,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아파트에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차료, 이게 재산소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번 돈 중에서 전체적으로 총계를 내보니까 요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요것밖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딱 일감으로 이건 현실하고 너무 다르다. 그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 만나고 친척을 보고 했을 때 쟤랑 나랑
빈부 차이가 월급 차이 아니면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차이보다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가 되게 많은데 그거는 이것밖에 안 된대. 그럼 내가 뭘 잘못 알았나 보다.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게 뭔가 나의 감정 때문에 현실을 너무 과장되게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장하성 교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우리나라 사람 중에 뭐 배당소득으로 이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동산 월세 받는 거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돼요. 이거 엄청난 차이야.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 욕할 때 써먹는 게 아니고 진짜 중립적인 의미에서 곡학아세인 거야. 곡학아세. 학자가 숫자 하나하나에 얼마나 주의를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장하성 교수가 이 통계를 내려면 자기한테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증명해야 하잖아요. 통계의 기초자료로 쓴 게 이거예요. 가계동향조사랑 가계복지금융조사라는 통계청의 통계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현실을 살지 않고 어떤 특정 통계를 참조해서 저런 결론을 말했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개의 조사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거든. 자본이득이 빠져 있어. 말이 되냐고요. 자본이득이 빠져 있다고요. 이게 어디로 전가되겠어요?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야. 이게 임대료가 이 가계동향조사라는 걸 보면 부동산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가 있어요. 재산소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하지. 이해되셨어요? 가계동향조사라는 거 이걸 보면 부동산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가버린다고. 재산소득이 아니고. 거기서 통째로 훌러덩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가계복지금융조사를 보면은 이 귀속임대소득이 안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자본이득이 포함이 안 돼. 아파트 10억짜리가 13억 된 거, 그 3억이 빠져 있으니 다른 숫자들은 빠져 있는 숫자들은 되게 많은데 다른 건 볼 것도 없어. 그냥 이것만 계산하면 돼. 10억 아파트가 13억 아파트가 되었을 때 늘어난 그 3억. 이 계산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너무 쉽죠? 인용한 통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악마적인 의미가 아니고 정말 중립적인 의미에서 곡학아세, 잘못된 연구가 어떤 잘못된 정책으로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10억 아파트가 13억 되었을 때의 3억 증가분을 계산 안 하면 당연히 이렇게 보이지. 너무 쉽지. 부동산의 소유 유무에 따른 불평등이 무지하게 적어 보이죠. 언론의 왜곡 축소 보도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만 문제인 게 아니에요. 이 학술 논문에 숫자 잘못 나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거야. 아니, 곡학아세라는 거는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중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학문을 하다가 팩트를 구부렸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일부러 내가 왜곡된 주장을 해가지고 세상을 쏙하 먹어야지. 그런 나쁜 의도로 한 짓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연구를 띠디하게 하니까, 공부를 띠디하게 하니까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야. 예. 황당한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 계산법으로 약간의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 자기가 강조하려는 포인트를 위해서. 하여간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평등 개선하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하겠어? 여기에 집중하게 되겠지.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한 결과 차이를 낳는다는 거죠. 이렇게 연구하고 나니까 이거는 별거 아니네.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개선해야겠네. 딱 결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특히 이거의 차이를 완화해야 되겠네. 여기에 몰빵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가 없어지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건 이거거든, 이거. 실제 피부로 느끼는 비중에 비해서 너무나 과소하게 계산되어 있다. 이게 장하성 실장의 오늘날의 정책의 미스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연원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장하성 실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싹 거쳐지죠. 비판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정부 비판은. 정부 비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시범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중앙일보 장하성 칼럼을 봅시다. 책 말고 칼럼. 2015년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때죠. 임금도 불평등하고 고용도 불평등하다. 부동산이 불평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금과 고용이 불평등하다. 이게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다.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한국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칼럼에서.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재산이 없어서 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not A but B. 재산이 부동산이 원래 갖고 있는 재산 부동산 현금 원래 갖고 있는 재산 차이 때문이 아니고 임금을 못 받아서 불평등이다. 이게 장하성의 철학이었던 거죠. 너무 분명하게 보이죠. 지금 여러분이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동산, 특히 부동산, 그 재산의 차이, 부동산의 소유 차이가 아니라 받는 임금이 차이가 나서 불평등이다. 이 얘기잖아요. 내가 장하성 실장의 주장을 왜곡하는 게 아니죠. 그 글자 그대로, 문장 그대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박현수 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부동산 많은 사람이, 자산가들이 이 칼럼을 읽으면서 키득키득 했겠죠. 크크크크크 했겠죠. 아따 장하성 글 잘 쓰네 이러면서 읽었겠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부동산 세금만 자꾸 올라가게 되고 안 좋아. 자산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읽으면 아, 장하성 똑똑하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진보의 경제학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장하성 정책실장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문 소리야 이게!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글 쓴 사람이 장하성이란 걸 모른 채로 누군가가 쓴 글이다 라면서 보여드리면 열심히 일하는데 임금을 적게 받아서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생긴다. 재산 차이 때문에 아니다. 부동산 차이 때문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한 문장에서 잠깐
실수한 게 아닙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부동산, 재산 불평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보 같은 대중들은, 그리고 바보 같은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은 그거 아니다. 와, 돌아버리겠네요. 한국에서 소득 불평등의 원인은 일반론으로부터 또 벗어나고 다른 나라와 또 다르게 한국에서는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임금 불평등이지 부동산 불평등, 재산 불평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한국은 특히 그렇다라고 늘벗 영주님, 우리 훌륭한 진짜 경제학자님께서 채팅창에서 딱 말씀해 주십니다. 한국은 특히 그렇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라고 우리 진짜 경제학자 늘벗 영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통계를 왜곡할 수 없으니까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재산소득이 임금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다. 그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재산소득이 임금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해놓고서는 그러나 국세청 개인소득 총액 집계를 보니까 배당 이자 등 재산소득은 8% 미만이고 나머지 92% 이상은 임금소득이다. 이게 정말 곡하가세입니다.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8% 대 92%라는 숫자 대비에서 뭐가 빠졌어요? 이제 여러분 눈에 한눈에 보이죠? 곡하가세가, 숫자 왜곡이, 진실을 비튼 게 어떻게 이루어졌나? 뭐가 빠졌어요? 이제 여러분이 다 짚을 수 있잖아요. 배당하고 이자만 계산한 거잖아. 주식 배당, 은행 이자만 재산소득으로 계산해서 칼럼을 기고한 거 아니에요? 그게 8%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몽땅 임금소득 차이다. 몽땅 임금소득이다. 화나죠? 부동산 임대료가 빠져 있잖아. 월세 받는 게 빠져 있잖아. 상가 임대소득이 빠져 있잖아. 배당 이자만 재산소득이라고 계산하잖아요. 자기 책에서 그랬듯이. 다 그거는 사업소득적으로 잡아버리고 계산을, 통계를. 그걸 빼버리고 재산소득은 배당 이자만 딱 계산해 넣은 거지. 황당하죠. 왜 중앙일보에 실렸는지 아시겠죠? 느낌 좀 오죠?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훌륭한 진보학자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현실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 문제에 메스를 들고 다가가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이런 현실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통계를 봐라. 특정 통계를 들이미는 거죠. 특정한 통계만 들이밀어서 배당 이자 등 재산소득은 8% 미만이고 나머지 92% 이상은 임금소득이다. 임금소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게 보면 92%니까. 그런데 임금이 지극히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문제의 핵심은 92% 파트인데 92% 파트 내에서 임금이 엄청나게 불평등하다. 그러므로 결론, 불평등의 주된 원인은 임금 불평등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경제정책을 펼쳤는지 딱 이해되시죠? 최성식 님이 하하하하 이렇게 쳐주셨습니다.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황당한 경제학이죠. 한국은 빈부 차이,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한 만큼 받는 자와 많이 월급 받는 자와 적게 월급 받는 자의 차이다.
이런 칼럼을 쓰고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고 추진한다는 얘기죠. 좀 심각하죠. 여기서 삼성 얘기는 빼고 합시다. 삼성 뭐 이런 얘기는 빼고, 삼성하고 별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이 전체적인 부와 빈의 문제고, 그래서 월급 많이 받는 자하고 월급 적게 받는 자의 차이가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칼럼이 정말 문제가 있는 칼럼입니다. 2015년도 중앙일보 칼럼. 여러분 찾아보세요. 직접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전문을. 그러니까 진짜 문제의 원인을 놔두고 엉뚱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를 변죽을 울리면서 두들기게 돼 있죠. 거기를 주로 두드리게 돼 있죠. 당연한 귀결 아니겠어요? 암세포하고 무슨 얘기야? 간암 걸렸는데 어디를 위장절개하는 거지. 위장장애도 간암과 위장장애가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간암은 놔두고 위장 수술만 한다는 거지. 위장약만 먹인다는 거지. 위장약만 먹이는 처방을 한다는 거지. 너무너무 잘 이해되시죠? 이거는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한 거야.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여기에 집중하자. 이게 당신이 건강하지 않은 핵심 이유다. 그러므로 위장약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진보 경제학자다. 이렇게 되는 거라. 아니에요. 자기 진짜 철학이 그래서 그래요. 신문 칼럼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괜찮은데 또 자기 책에서 일관되게 하는 얘기예요. 2015년도에 나온 저서, 이건 경제학 저서이기 때문에 뭐 칼럼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그 자기의 기본 연구 저서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 미만이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칼럼도 쓰고 정책 제안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해되시죠? 정치적인 영향을 생각해서 조심해서 쓰거나 실수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경제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한국경제 분석 진단의 내용 핵심이 한국경제 진단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장하성의. 자, 이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실현 자본 이득은 현찰로 만진 아파트 팔아서 번 돈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판 가격 마이너스 아파트 산 가격. 우리의 예에서는 13억이고 아파트 매입 가격은 10억이니까 3억이지. 실현 자본 이득은 3억을 현찰을 만지게 된 거죠. 그게 실현 자본 이득이죠. 그죠? 근데 이게 막 20년 전에 샀던 아파트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상 가격이 3억인데 13억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10억 번 거야. 그죠? 바로 그런 실현 자본 이득 같은 것이 계산이 안 되니 당연히 불평등의 원인은 임금 차이지 주로 재산의 유무,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의 유무, 부동산,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동산의 소유 유무.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말을 일부러 안 쓰잖아. 재산 이렇게 쓰잖아. 재산, 자산. 이게 빠지고 무슨 계산, 무슨 현실 반영의 경제 분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임대소득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임대소득이란 실제 임대소득 또는 귀속 임대소득. 어쨌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으로부터 확보하는, 그 부동산 소유 때문에 확보한 임대 가치죠. 이게 임대소득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거는 이렇게 과세하지 않죠. 그죠? 진짜로 실제 임대소득, 현찰로 받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지 굳은 돈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잖아요. 약간 하긴 해. 재산세 중에서 재산세가 그런 성격을 약간은 갖고 있어요. 재산세가 토지 플러스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약간은 그런 게 있는 거야. 이름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다라고는 안 했지만 재산세 안에 그런 요소가 약간은 녹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덕에 확보한 임대가치. 유럽은 대놓고 이름을 그렇게 하는, 유럽 전부 다가 아니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귀속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 물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물리고, 우리나라는 재산세 안에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재산세가 토지 플러스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잖아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야. 땅에 대해서 왜 재산세를 부과하나, 이런 요소가 좀 있는 거야. 귀속 임대소득 계산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목이 그렇게 안 붙어서 그렇지. 어쨌든 불평등의 현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임대가치, 실제 임대소득과 귀속 임대소득, 이거죠. 10가구가 있으면 5가구는 10가구 10채의 집을 가진 10명의 주택 소유자 중에서 7명은 월세 주고 3명은 5명씩이라고 합시다. 5명은 월세 주고 5명은 자택 주거. 그럴 때 월세가 50만 원쯤으로 평균적으로 계산된다면 임대소득은 어떻게 발생했어요? 500만 원으로 봐야 되거든. 그죠? 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다. 누구에게? 10명의 주택 소유자에게. 월 500만 원. 연간 6천만 원. 그죠? 근데 기속 임대소득을 계산 안 하면 50%로 확 줄죠. 50%의 숫자가, 실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속 임대소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빈부 차이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거든. 자, 이거는 빼고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말하는 순임대소득이라는 것은 받은 월세 빼기 비용을 말해요.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말하는 순임대소득.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강남훈 교수가 논문에서 말하는 순임대소득은 그 얘기가 아니야.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파란 것과 빨간 것의 차이. 똑같은 순임대소득이란 말을 썼지만 국세청에서 하는 말과 강남훈 교수가 논문에서 하는 말은 달라요. 이해되시죠? 월세 받지만 거기에 그 세금 빼고 그 다음에 아파트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월세 받는 아파트에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각종 비용이 들잖아요. 그걸 뺀 임대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과세하는 거죠. 그죠? 강남훈 교수가 말하는 순임대소득은 뭐예요? 실제 임대소득 플러스 귀속 임대소득에 은행에서 매달 10억 예금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빼는 거라는 거죠. 그게 순임대소득이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겠죠? 이자를 포기하고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이자를 포기하고 월세를 안 내고 자기 집에서 사는 거잖아. 그죠? 10억 아파트의 구매라는 것은. 그래서 순임대소득은 임대소득 마이너스 이자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쉽죠?
그래서 왜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이자를 빼도 엄청 남더라 이런 얘기죠.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순임대소득이 많기 때문에, 이자가 높다면 혹은 이게 낮다면, 이 차이가 얼마 없다면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 안 하겠죠. 됐죠? 자, 이제 숫자로 봅시다. 부동산 소득은 이게 2007년, 여기가 2007년입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입니다. 단위가 조원이에요. 부동산 소득은 뭐 플러스 뭐? 실현 자본 이득 플러스 임대 소득. 두 번 다 계산하면 안 돼. 잠재 자본 이득하고 실현 자본 이득을 둘 다 합치면은 바보 중에 상바보가 되는 거죠. 이중 계산이잖아. 아파트의 잠재 가치가 10억, 13억, 팔았을 때도 13억, 그래서 26억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실현 자본 이득이나 잠재 자본 이득 둘 중에 하나로 계산을 해야 되죠. 그거랑 임대소득, 기속 임대소득과 실제 임대소득을 다 합친 거, 이걸 계산하면 2007년도에 440조 원, 어마어마하죠? 470조 원, 486조 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5%에서 42, 39, 38, 36, 34, 32, 3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어마어마한 부동산 거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여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평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따박따박 계산해 봅시다. (37.8%가) 딱 나오죠. GDP 대비 평균, 9년 평균. (37.8%가) 뭐다? 부동산 소득이다. 아까 누군가는 어떤 숫자를 들이밀었어요? 0.7에서 3%. 물론 분모가 다르긴 하지만 GDP는 아니었지만 GDP로 잡으면 더 작아질걸? 뭐 어쨌든 분모는 다르긴 하지만 거기서는 0.7에서 3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계산을 해보니까 GDP의 37.8%더라 부동산 소득이.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GDP의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부동산에 따른 소득, 집을 갖고 있고 상가를 갖고 있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덕분에 생기는 소득이 우리나라 GDP의 37.8%에 달하는 수준이다. 450조에서 500조를 440조에서 500조를 왔다 갔다 하는 돈이다.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지금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너무 화가 나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진 덕분에 생기는 소득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400조에서 500조, 4,500조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글자가 새로 바뀐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죠. 이게 이재명 도지사가 말한 그 숫자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뭐가 달라요? 여기서는 실현자본이득 플러스 임대소득이지만 여기서는 순임대소득입니다. 이자를 뺐다는 얘기죠. 부동산을 구매 안 하고 은행에 넣어뒀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자를 포기했잖아요. 그 이자를 빼면
279.6조에서 346조 사이 그 수준을 보이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26.8%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미리 계산을 했어요. 이건 미리 계산을 하면 해보니 요 숫자가 딱 중간 연도에 있는 요 숫자가 희한하지. 9년 평균 부동산 불로소득이 GDP의 24.4%가 딱 나오는 거야. 이게 이재명 도지사가 말한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이 GDP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말한 내용의 합리적 근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준다, 최인호. 이재명이 말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나라 GDP의 4분의 1이다. 그게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여러분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득은 37.8%, 부동산 불로소득은 24.4%. 이러한 비중인데 어떻게 빈부차의 원인을 임금 차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만 처방하려고 하냐 이 얘기죠. 이게 간암인데, 이게 위암인데, 안 그래요? 이거를 손대지 않으면 어떤 경제개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재용을 구속시키는 게 경제개혁이 아니고 핵심은 이거다라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은 이거를 빼놓고 가는 거다. 이렇게 비판해야지 소득주도 성장 비판이라는 거예요. 돌아버려 진짜. 히틀러처럼 아우토반 건설해가지고 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의 극복법인가? 진짜 소득주도 성장인가? 이것도 지금 다 소득에 대한 얘기잖아요. 부동산 소득,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이전에도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문재인 정부부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 이명박근혜 때도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글자를 집어넣으면 되죠. 딱 답이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부가 만들어지고 그 부를 소비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 이 부동산 소득을 얻어서 그거 가지고 술 먹고 밥 먹고 옷 사고 한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 되겠어요? 경기 위축은 여기에 있는 거지. 부동산 소득 주도 성장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 써, 그 사람들은. 쪽수도 얼마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동산 소득이 주도하지 않도록 만드는 성장. 그게 진짜 소득주도 성장이죠. 히틀러가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제가 얼마나 면도날로 예리한 칼로 온갖 장하성 실장이든 최상천 교수든 제가 피가 흐르도록 찌르고 잘라버리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소득주도 성장인 거죠. 부동산 소득 주도성을 없애버리는 거. 사업소득, 임금소득이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말해야지.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지. 무슨 아우토반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는 거죠.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지. 뭘 알아야 뭘 면장을 하고 감정적 대응만 하니까. 지금까지 제 라이브를 따라오시면서 이해 안 된 글자가 하나도 없죠. 그죠? 여러분의 언어로 어디 가서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진짜 이 방송을 공유하는 거지. 내용을 공유하는 거죠. 그게 진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부동산 주도 성장, 부동산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 너무 정확하게 하셔서 인기 떨어지심. 그런 인기 필요 없어요. 시간만 지나가면 사필 규정, 사불 범정이야. 인기가 내 이거 하는 거 이 목적도 아닌데. 그죠? 맞습니다. 이석중님. 자산소득보다 근로소득이 커야 함. 정확하게 말하면 자산소득에 대한 매력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매력.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게 커야 되는 거죠. 자산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이었다. 이명박근혜 때도. 이거를 위축시키고 다른 소득이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한국 경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다. 배가 아파서가 아니다. 부동산 소득을 갖고 부동산 소득을 많이 거두는 사람들은 소비를 별로 안 해요. 부자들이. 벤츠 하나 사고 그 사람들이 쪽수가 얼마가 되겠으며 그 사람들이 쓴 돈은 해봤자 그게 얼마 되겠어요? 얼마 안 돼. 서민들이 쓰는 돈이 펑펑펑 넘쳐야 될 텐데 부동산 소득은 그냥 은행에 있는 거죠. 부동산 소득은 은행과 현물로 짱 박혀 있는 겁니다. 돌지 않는 돈이에요. 이해되세요? 부동산 소득은 짱 박혀 있는 돈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돈이 안 돌지. 그러니까 경기가 안 풀리지. 그거예요. 부동산에서만 돈이 돌고 도는 거지. 부동산 갔다가 은행 갔다가 다시 부동산 갔다가 은행 갔다가 은행 부동산에서 왔다 갔다 거기서 고인물이라는 거지. 거기서만 도는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지. 그렇게 비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하성 실장의 여러 가지 장하성 실장이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위암을 놔두고 위안의 암세포를 절개하지 않고 소화장애, 소화제, 위장약 투입만 하는 그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죠. 끝. 자,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은 상황이 이렇게 진단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치가고 행정가라면 거기서 나온 게 은행 부동산 왔다 갔다 하는 돈을 인터셉트해서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면 국민 경제에 돈이 극적으로 풀리게 된다. 이거잖아요. 집값 상승도 부동산 가격 상승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제 이해되시죠? 왜 이재명이 왜 국토보유세를 얘기하고 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지. 가난한 사람도 기본소득 받아서 먹고 살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지. 이 팟빵님 경험 많으시군요.
제가 분양권 전매 투자 다닐 당시 정말 저는 50번 100번지 뭐. 이팟빵님이 자기 스토리를 막 다 말씀하셔. 분양권 전매 투자도 막 하고 그러셨어요. 큰 손이나 작은 손이나 부동산에서 돈 벌려고 돌아다닌 손이잖아, 이팟빵님. 하여간 돈이 거기서만 돌고 돌고 도니까 암 걸린 거다 이 얘기죠. 이팟빵님 너무 솔직하셨어.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장사할 생각이 안 들도록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이팟빵님? 그게 진정한 공화주의적 사고예요. 이팟빵님 부끄부끄. 이팟빵님이 그런 거 할 생각이 안 들도록 되어지는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다라고 이팟빵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재명을 지지하시잖아요. 그게 올바른 거야.